네, 오늘 수능 수학 학습 전략 강의를 하게 될 남치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의 저영고등학교 수학 교사이고요. 네, EBSI에서 수학 강의를 한 지는 이제 횟수로는 이제 9년 차 되고요. 교직 경력은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19년에서 20년 정도 된 것 같고요. EBSI에서는 주로 이제 미적분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뭐 수학원, 수학2, 미적분, 기하 모든 과목을 두루두루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시작할 때 학생들이랑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일단은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일단 손 한번 들어볼래요? 고3 학생들. 네. 아까 고1도 있었던 것 같은데 고2. 정말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모레가 6월 모평이에요. 지금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오신 것 같은데, 6월 모평을 앞두고 이 수능 수학 학습 전략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 정말 대단하다. 네, 그렇죠. 잘 보고 싶은 마음에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제가요, 아이들 이제 수학 수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하면 아이들이 열심히 들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네. 시험이 다가올수록 어떤 그 심리적인 압박감, 그런 것 때문에 더더욱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이 자리 이렇게 오신 거 정말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많은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이제 최근 수능 수학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자, 어떤 변화를 갖고 있는지, 그럼 그 변화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수능 수학을 대비해야 할지, 이런 이야기를 첫 번째 순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일반적인 우리 수능 수학 학습 커리큘럼 있죠. 아마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을 텐데, 그 일반적인 수능 수학 학습 커리큘럼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가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수능 특강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 기출문제 이렇게 푸는 게 맞아? 이런 좀 심오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수준별, 그리고 공통 과목에서 단원별 학습 포인트를 간단하게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꼭 수학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수험생으로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마인드, 이런 태도로 공부를 해야만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 슬기로운 수험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부등식이 하나 보여요. 이게 뭐죠? 네. 부모님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은 알 것 같은데 이상하죠? 지금 오류가 있어요. 그죠? 왼쪽 70 더하기 20, 90입니다. 그죠? 오른쪽 65 더하기 25, 90이에요. 90과 90은 같죠? 그런데 왼쪽이 더 크다라고 제가 썼어요. 혹시 왜 그런지 아는 친구 있어요?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 아직 쑥스러워서 자,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요, 똑같은 90점이지만 왼쪽에 있는 학생이 더 높은 평균 점수를 받습니다. 자, 이유는요, 그 1교시 아마 국어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화법과 작문이라는 과목,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을 선택한다라고 아마 말씀하셨을 텐데, 수학도요,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공통 과목이 수학원, 수학2고요. 선택 과목이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입니다. 22문제 더하기 8문제예요. 74점 더하기 26점입니다. 그러면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를 없애고자 원점수를 조정하거든요. 이 아래에 있는 수식이 그 조정 점수예요. 되게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어찌되었든 공통 과목을 더 많이 맞추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네, 아마 이런 이상적인 상황이 나오긴 어렵지만 시험을 보는데 5분이 남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딱 내가 두 문제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난이도도 비슷해요. 난 이 두 문제 중에 하나는 미적분 문제고 하나는 수학 원 문제입니다. 5분을 투자하면 난 분명히 맞출 수 있습니다. 뭘 선택해야 되죠? 당연히 수학 원을 선택해야 되겠죠. 네, 공통 과목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부터 좀 시작을 해봤고요. 최근 이제 아까 선택 과목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택 과목 수능이 치러진 지 2022 수능부터 치러졌어요. 그러니까 2021 학년도부터 시험을 이제 봤다라는 거겠죠. 그 전까지는 가형과 나형, 자연기, 인문계 이렇게 이제 바뀌었었는데, 이 선택형 수능이 되면서
지금 벌써 3번째 시험을 받고 올해 이제 4번째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그 출제 경향이나 이런 성적 분석을 하기 위해 제가 EBSI 기준 오답률을 가지고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그래프는 뭘 뜻하냐면 왼쪽에 있는 게 오답률 1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오답률 15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주황색 있죠? 이 주황색 선이 확률과 통계 과목이고요. 확률과 통계 선택자의 오답률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색, 이제 검정색으로 보이는데 이 검정색엔 미적분 선택자의 오답률이에요. 오답률 1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오답률 1위 이렇게 보시면 확률과 통계 오답률이 더 높죠. 네, 참고로 오답률 1위 문제는 30번 문제였습니다. 확률과 통계가 미적분보다 더 어려웠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지금 똑같죠. 똑같은 이유는 22번 수학 2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왔어요. 자, 이 옆에 이쪽으로 한번 봐주세요. 등급 컷입니다. 91점을 받아야 확률과 통계 1등급이었어요. 수학 1등급이었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가 공통 과목 더하기 선택 과목에 91점을 받아야 수능 수학 1등급이 나옵니다. 미적분은요. 87에서 88이라고 되어 있어요. 87에서 88. 왜 87이면 87이지 왜 87에서 88일까? 아까 처음 시트 보여드렸죠. 네, 공통 과목을 더 많이 맞았는지 선택 과목을 더 많이 맞았는지에 따라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87점인데 1등급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범위에 따라 이렇게 나온 거고요.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의 차이가 한 3점에서 4점이에요. 네, 수능 수학은 가장 쉬운 게 2점이고요. 보통 중간이 3점이고 조금 어렵다 싶으면 4점입니다. 2점, 3점, 4점이 배점이 있는데 보통 한 문제 정도 차이예요. 확률과 통계, 기하 비슷하죠. 네, 세 과목이 비슷합니다. 자, 일단 이런 느낌을 보시고요. 자, 2023입니다. 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2022예요. 자, 2023입니다. 비슷합니다. 그림이 뭐 큰 차이 모르겠어요. 누가 더 위에 있죠? 주황색이 더 위에 있죠. 네, 확률과 통계가 좀 더 위에 있어요. 자, 미적분 확률과 통계 저 점수 차이도 84에서 85, 88에서 89, 3점에서 4점 한 문제 차이예요. 느낌이 비슷합니다. 2022와 2023은요. 자, 그런데 최근 수능입니다. 2024 수능이에요. 네, 완전히 바뀌었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갔었거든요. 처음에. 네. 그런데 최근에 치렀던 수능에선 확 뒤집혔어요. 아마 이거를 분석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까 싶을 정도로 네, 얘기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기 첫 번째 일단 오답률 1위 똑같죠. 이 오답률 1위가요 22번입니다. 네, 공통 과목 문제예요. 그리고 오답률 2위는요 30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미적분 30번, 아래에 있는 게 확률과 통계 30번이에요. 일단은 알아낼 수 있죠. 뭘요? 아, 최근 수능은 옛날 수능에 비해서 옛날이라고 하긴 그렇죠. 근데 최근 수능은 공통 과목으로 일단 변별을 내는구나. 선택 과목보다는 수학원 수학2에서 변별을 내려고 하는구나. 물론 뭐 2025 수능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제가 뭐 단언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놀라운 게요. 여기 점수 차이를 한번 보세요. 미적분 81에서 85 1등급이에요. 확률과 통계는 93에서 94가 1등급입니다. 아까만 해도 한 문제 차이였거든요. 3, 4점 차이. 근데 지금 10점이 넘게 차이가 났어요. 10점 정도 차이가 났어요. 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사실 이제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왜냐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수능이 치러지고 나서 뭐 이런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뭐 말하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것도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은 전년도와 전전년도에서는 이 등급 컷 점수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한 노력이 좀 보였다는 거죠. 등급 컷 점수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한 노력을 보였다라는 건데 그런데 그런 등급 컷과 상관없이 일단 공통 과목에서 변별을 내고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미적분이 좀 어려운 과목이고 확률과 통계가 좀 양도 적고 쉬운 과목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근데 그 과목 특성에 맞게끔 30번은 30번 난이도로, 뭐 29번은 29번 난이도로 출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과목에 뭔가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미적분을 만약에 좀 쉽게 내고 확률과 통계를 좀 상대적으로 많이 어렵게 내갖고 뭐 점수를 좀 맞춘다거나 이런 게 없어졌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내일 모레 6월 모평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딱 6월 모평이 끝나면 선생님 저 확률과 통계로 수능을 봤는데 너무 불리한 것 같아요. 저 미적분 바꾸면 안 돼요? 꼭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뭐 물어보냐면 너 미적분 배웠어? 아니요. 그럼 너 어떻게 할 건데? 지금부터 네. 뭐 그렇죠. 인터넷 강의라든가 뭐 사교육이든 독학이든 지금부터 미적분 공부를 하겠다. 당연히 안 되죠. 그게 이제 보통 한 학기에서 1년을 동안 학교에서 배우는데 그걸 한 달 만에 그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는 그게 이제 또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 표준점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1등급 컷이요. 누가 봐도 93인데 얘가 133입니다. 예. 그리고 얘는 81, 85인데 133이에요. 만약에 이게 만점으로 가잖아요. 미적분 100점. 확률과 통계 선택하는 수능 수학 100점이에요. 그러면 표준점수 차이가 확 나요. 10점 이상 나요. 그럼 미적분이 유리한 거잖아. 예, 그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만점일 경우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수능 수학을 미적분으로 봐도 100점이고 확률과 통계로 봐도 100점이야. 예, 그러면 당연히 미적분이 유리하죠. 표준점수 훨씬 높으니까. 정시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권 대학 같은 건 대부분 표준점수 쓰잖아요. 네. 그래도 나는 100점이 아니야. 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쉬운 점수가 좀 더 높긴 하지만 그만큼 더 양이 적고 쉽잖아요. 쉬운 만큼 한두 문제, 두세 문제 더 맞추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미적분이 더 유리하다, 확률과 통계가 더 유리하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요즘 신문기사나 어떤 이제 그 매스컴에서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미적분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디까지나 네, 100점에 육박한 점수가 나왔을 때 이야기다라는 거. 네, 네, 요거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객관식만 가지고 난이도를 순서를 좀 매겨봤어요. 요것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는 1번부터 30번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이제 객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학생들은 압니다. 1번부터 15번까지가 공통과목의 객관식이에요. 뭐가 제일 어려운 문제니? 하면 애들이 15번이요 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죠. 예, 뒤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니까요. 그런데 여기 오답률 한번 보세요. EBSI 기준 오답률입니다. 자, 작년 6월 모평에 15번이요. 오답률 2위였어요. 객관식 중에. 1위가 아니고. 두 번째, 4위입니다. 세 번째, 5위예요. 뭐를 의미할까요? 네. 11번, 그러니까 이제 4점짜리는 9번부터예요. 9번, 10번, 11, 12, 13, 14, 15인데 보통 9번은 그래도 처음으로 나온 4점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할만하게끔. 그 다음부터 10번부터 15번이라든가 11번부터 15번은 과거에는 순서대로였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그 도장 깨기 하듯이 하나씩 이거 했어. 잘 돼. 예. 시험 감독을 딱 들어가 보면 예. 어떤 느낌이냐면요. 수능 수학 시험 감독을 딱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모의고사 볼 때 종 딱 치잖아요. 그럼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한 5초 10초 만에 한 장이 넘어가요. 빨리 푸니까. 그러다가 점점 네. 종이를 넘기는 속도가 느려지죠. 네. 난이도 순으로 나왔으니까. 물론 지금도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 4점짜리 변별을 원하는 4점짜리 안에서는 이제는 순서가 없다라는 겁니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어요. 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얘기를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문항 번호와 난이도가 항상 비례하는 건 아니다. 모의고사를 보다가 뭐 수능 시험을 보다가 뭐 어차피 이제 같은 결이니까 시험을 이렇게 보는데 과거에는
한 13번, 14번, 15번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면 한 14번에 막혔습니다. 내지는 뭐 13번에서 막혔어요. 그럼 아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몇 번으로 가죠? 16번으로 가죠. 왜? 단답형 첫 번째 문제가 쉽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13번에서 막혔다고 14번, 15번이 더 어려울 보장이 없거든요. 15번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13번에서 별표 치고 14번, 15번도 한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 몰입하다 보면 14번, 15번을 다시 봐야 할 타이밍을 놓칠 수 있거든요. 지금 학생들 몇 명 보이는데 아마 경험 있을 거예요. 모의고사 봐본 친구들은 조금 몰입하다 보면 시간 그냥 가요. 100분이 정말 짧게 느껴지거든요. 네. 따라서 문항 번호를 통해 난이도를 예측하기보다는 딱 봐서 내가 이 정도는 할만하다. 그 문제부터 해봐야 됩니다. 그런 연습이 필요해요. 그럼 그런 연습은 선생님 어떻게 해요? 모의고사 볼 때마다 물론 맞죠. 마지막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실전 모의고사 연습할 때마다 그런 연습을 할 수도 있는데 평소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평소에는 어떻게 하는데요? 네, 갑자기 수학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제도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수업을 했어요. 네, 수업을 이렇게 이 11번 문제예요. 이게 2023 9월 모평 11번 기출 문제입니다. 학생들 아마 공부해본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거듭 제곱근에 관련된 문제예요. 거듭 제곱근 문제. 이걸 지금 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문제를 딱 던져주고 그 다음에 뭘 보여줬냐면 원래는 4문제인데 지금 제가 3문제만 발췌했어요. 이렇게 3문제를 보여줬어요. 유인물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나눠줍니다. 학생들한테 나눠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펜부터 대요. 막 움직여요. 문제를 읽고 푸는 건지 그냥 계산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손부터 움직입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죠. 야, 풀지 마. 우리 같이 좀 생각해보고 풀자.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냥 풀어요. 네.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 학생들이 몇 명 보여서 어떤 연습을 할 거냐면요. 풀지 말고 말하기. 네. 안 풀고 어떻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풀기 전에. 풀지 않고 뭐가 더 어려운 문제고 뭐가 더 쉽지? 물론 상대적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시간 안배 측면이나 지금 변화하고 있는 수능 체제에서 이런 공부법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고3이기 때문에. 네. 뭐 1학년 친구도 아까 있었다고 했는데 1학년 친구 무조건 이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3학년 때 네, 아니면 중간중간에 시험을 앞두고 이런 연습도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자기 한번 얘기해 보겠다 있습니까? 네, 선물도 준비했거든요. 깜짝 놀랄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몇 번 순서대로 풀까요? 쉬운 것부터 풀겠죠, 당연히. 제가 정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는 풀어봤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풀어보기 전에 당연히 교사인 저도 먼저 한번 생각하고 실제로 풀어보고 비교합니다. 이 순서가 맞나? 확인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순서는 213이에요. 왜 213이죠? 왜가 중요해요. 1, 2, 3이든 1, 3이든 왜가 제일 중요해요. 답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생각한 2, 1, 3을 설명할 테니까 특히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학생들. 우선 3은 문제가 길어요. 네, 맞아요. 문제가 조건이 많아요. 네, 사실 더 디테일하게 보면, 제 농담이었고요. 디테일하게 보면, 문제가요, 2차 함수예요, f가. 근데 뭐 물어봤죠? 최소값과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공부를 해본 친구들은 알아요. f가 하나가 아니야, 답이요. fx는 몇 x제곱 더하기 몇 x 더하기 몇 하고 나와야 되는데 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f가 많아요. 그 중에 함수값이 가장 큰 거하고 작은 걸 찾아야 돼요. 답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를 다 찾아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네. 지금 학생들 알아듣죠? 무슨 말 하는지. 네. 이런 게 내공이라고요. 네. 자, 그러면 1번과 2번은요? 1번과 2번은 사실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제가 왜 2번을 제일 먼저 했는지 아세요? 문제를 보시면 뭐 어쩌고저쩌고 제곱근 뭐 알 수 없는 말들 막 나오고 있죠. 그런데 2번은
2, 3, 4, 5, 6인데 이제 집합을 이제 부모님들은 저희 옛날에는 저는 이제 일반 수학을 배웠는데 첫 번째 단원이 집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첫 번째 단원이 집합이 아니에요. 예, 집합만 계속 공부했던 생각이 나는데 이게 이제 조건제 집합이죠. 2, 3, 4, 5, 6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A, B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2, 3, 4, 5, 6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실험만 하면 돼요. A에다 2 집어넣고 B에다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5 집어넣고 6 집어넣고 뭐가 맞지? 네. 생각이 아니고 실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의 샘플을 보여드렸을 뿐인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모의고사 연습 말고 평소에.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집 주잖아요. 그냥 풀어요. 잘 읽어보지 않고. 네. 이 정도 문제는 내가 손 대면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손을 안 대고 좀 보는 거예요. 펜을 대지 않고 조건을 해석하고 어느 정도 느낌일 것 같아. 네, 되게 꿀팁이죠, 그죠? 네, 앞으로 더 많이 나옵니다. 자, 2024 수능 수학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문항 번호가 꼭 난이도 순이 아니다. 따라서 문제를 보고 난이도를 예측해보는 공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과거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죠. 과거에는 몇 번 하면 이거, 몇 번 하면 이거. 나오는 문제의 그 범위가 뻔했습니다. 항상 나오던 게 나왔어요. 아까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미적분 선택자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기출 문제를 보면요. 도형 문제가 항상 나왔거든요. 등비급수의 활용, 삼각함수 극한의 활용. 정말 그 수능에서 미적분이 시행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을 만큼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패턴을 엄청 많이 연습했습니다. 도형 나오면 보조선 이렇게 그려. 네. 기계처럼, 문제 푸는 기계처럼 연습을 많이 해요. 하나당 막 100문제씩. 네. 그런데 작년 수능에 안 나왔습니다. 네. 도형 문제가 안 나왔어요. 어떤 게 나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냈던 전형적인 유형들을 다 배제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자, 내가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나는 1등급 이상이야. 나는 고득점을 해야 되겠어. 하면 골고루 공부해야 돼요. 골고루. 이게 참 수학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거죠. 수능 수학은 항상 나오는 패턴만 연습을 했었는데 이제는 고득점을 하려면 골고루 공부를 해야 돼? 네, 맞습니다. 네. 자, 세 번째는요. 1학년이죠. 1학년 수학. 1학년 수학이 단독으로 나오진 않고요. 간접적으로 나와요. 아까 저희 보여드렸던 문제 중에 집합 나왔죠. 집합. 지금 학생들 집합 1학년 때 배워요. 수능 수학의 시험 범위 수학원 수학토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학년 수학을 모르면 못 풀겠죠.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선생님 저는 1학년 수학이 너무 약해서 지금 이제 고3인 친구예요. 고3인 친구가 지금 이제 6월 모평 이틀을 앞두고 1학년 수학을 정주행을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2달을 시간을 잡고 하나씩 1학년 수학을 심화 문제를 다 풀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잘못된 공부죠. 1학년 수학이 간접 출제는 되지만 1학년 수학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심화 문제에 나오는 어떤 그런 유형화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1학년 수학도 기본적인 개념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고, 근데 보통 이제 이 얘기는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위권 친구들은 1학년 수학 그냥 기본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문제는 중하위권부터거든요. 네. 1학년 수학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해봐야 되겠는데? 특히 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죠. 기본적인 것만. 그 기본적인 것만 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 고양시에 있는 뭐 수학 교사입니다라고도 했지만, EBSI의 또 강사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EBSI 홈페이지 혹시 들어와 본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와 보시면, 네, 그런 친구들을 위한 압축 강의도 많습니다. 네, 10시간 안에, 5시간 안에 1학년 수학을 끝내는 거. 이런 것도 많거든요. 네, 그런 거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아까 했던 거랑 사실 좀 결이 비슷해요. 어떤 게 나올지 모른다라는 관점에서 나에서 얘기했던 거와 좀 비슷한데, 요 마지막 줄을 잘 보세요. 마지막 줄.
무턱대고 문제를 풀기보다 고민하고 풀어야 된다. 특히 공부할 때. 이게 이제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 10초에서 20초 정도는 좀 한숨을 좀 쉬고 크게 심호흡을 하고 문제를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눈에 안 들어와요? 한 번 더 문제를 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대부분 보자마자 조급해서 막 푸는 친구들의 특징이 풀이가 중구난방입니다. 네. 수학 노트 이렇게 보면 이게 수학 공책인지 일본어 공책인지, 네, 저는 일본어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일본어를 몰라서, 네, 해독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요 얘기 다 했던 얘기고요. 체감 연계율이 높아졌다. 네, 요거는 뒤에서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연기된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진짜로 과거에는 연계율 70%에서 이제 50%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50%라고 해도 이게 정말 50%가 맞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 연계율이 체감 연계율이 높아졌다는 거 뒤에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먼저 예를 보여드린 이유는 점점 EBSI의 실질적 연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몇 명 친구에게 물어봤지만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은 이제는 필수입니다. 네, 그거를 풀지 않고 수능을 본다? 네, 공부를 안 한 거나 다름없어요. 네, 반드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풀어봐야 됩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2바퀴, 3바퀴, 애들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2번, 3번, 4번. 그건 아니에요. 저는 한 번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 제대로 하는 방법을 이 뒤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결국은 2024 수능은요, 문항 번호의 의미가 가변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정 개념이 유형화된 문제보다는 골고루 문제가 나온다. 그리고 문제의 해석과 추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요. 고1 수학 당연히 필요하고 EBS 연계 교재의 체감 연결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수능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인 커리큘럼을 말하기 전에 수능 결국 문제 푸는 거죠. 수학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학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수학 문제는 어떻게 해야 잘 풀 수 있지? 라고 해서 폴리아라는 수학자가 헝가리의 유명한 수학자였는데 아마 못 들어본 친구도 많겠죠. 왜냐면 이제 수학 교사들은 익숙합니다. 수학 교육학에 나오는 분이라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제 풀이는 4단계야. 첫 번째, 문제를 이해해. 문제를 조건은 무엇인지, 구하고자 하는 건 무엇인지, 내가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네. 두 번째, 그 조건 해석을 통해 어떤 전략을 사용할 거니? 그림을 그릴 거야? 표를 만들 거야? 식을 세울 거야? 식을 세우면 어떻게 세울 건데? 우스갯소리로 정말로 이 계획 전략이 9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예상과 확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상과 확인? 찍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수능 수학은요, 그렇게도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어려운 문제더라도 그 함수적 상황이 상당히 심플한 상황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왠지 이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문제의 조건에 맞는지 거꾸로 끼워 맞춰봤는데 우연찮게 답이 맞는 거죠. 네. 운이 좀 작용을 하겠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겠죠.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 내가 구한 답이 맞는지 확인하는 반성의 단계로 걸쳐지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단계일까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제가 계속 강조해야 된다 앞에서. 맞습니다. 이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문해력이라는 말. 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바뀌고 있거든요. 수능 문제가.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할 때는 그 수학의 땡땡이라고 이제 빨간색 박스 이렇게 있고요. 줄치고 예제 유제 풀고 연습 문제 풀고 아마 지금 끄덕끄덕 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풀면 돼요. 정말 많이 풀면 돼. 엉덩이 힘, 그죠? 많이 연습하면 점수가 나왔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결론은 양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네,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질적인 수학 공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정말 뭐 들으면 너무 좋은 얘기긴 한데 뭐가 도대체 질적인 수학 공부야? 네, 그런 얘기들을 좀 뒤에서 해 나가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능 수학 학습 커리큘럼 시작할게요. 이거예요. 모르는 학생들이 알고 있는 거. 처음에 개념을 공부하죠.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계 교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의고사 연습을 하죠. 이게 보통 수험생들 고3 내지는 N수생들이 1년 동안 하는 커리큘럼이에요. 근데 하나가 빠졌어요. 얘가 빠졌습니다. 이게 두 번째 퀴즈입니다. 혹시 정확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내가 직접 가서 주고 싶은데 숨이 가쁠까봐. 네. 이따가 끝나고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출 분석이에요. 네, 공부 열심히 한 친구네요. 기출 문제는요. 기출 분석이 뭐야? 기출 문제 푸는 거요. 그래요, 맞아요. 또 방법이 될 수 있죠. 기출 문제 그냥 풀어? 애들은요, 기출 문제를 여러 번 풀어요. 여러 번 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외워집니다. 문제 보자마자 이거 이렇게 풀어야 돼. 그 푸는 행위, 아까 그 폴리아가 얘기했던 문제 해결의 단계 중에 실행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실행을. 물론 그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퀄리티 있는 공부는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분석한다는 게 뭐지?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말은 들어봤죠. A에서 만약에 풀이 과정을 썼는데 A, B, C, D로 문제를 풀었어요. A에서 B로 왜 가는지, B에서 C로 왜 가는지 하나하나 논리적인 이유가 다 있어야 되고 그 논리적인 이유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어떤 키워드로부터 나왔는지, 이 단어가 나왔으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이 개념을 연결할 수 있어. 이런 것도 하나의 분석일 수 있죠. 이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학생들.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상위 단계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거보다 더 상위 단계. 기출 분석을 정말 많이 하면, 그런 단계를 많이 밟으면 뭐가 보이냐면요. 이제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유명한 문제거든요. 이 세 문제. 자, 첫 번째 문제. 2020 6월 모평 28번입니다. 2019년도에 시행된 거예요. 6월 모평이죠. 6월 모평 28번. 그 당시는 이제 편제가 좀 다르니까 어찌됐든 4점짜리였어요. 그 다음 2021 1년 딱 지났습니다. 6월 모평 28번입니다. 그리고 2022 쟤는 이제 2022년에 시행된 거예요.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교육청에서 시험 보는 학평은 2022는 실시 연도를 말하고요. 평가원에서 시행하는 모평이나 수능은 앞에 나와 있는 숫자는 학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 연도는 빼기 1을 해야 돼요. 빼기 1. 네, 참고로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 세 문제의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열심히 기출 공부한 친구들은 네, 그래요. 지금 옆에 부모님과 함께 온 학생들 고개를 숙이고 혹시라도 부모님이 나를 바라보실까? 지금 몇 명이 제가 내 눈에 포착이 됐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리고 나 물어보면 안 되는데 이러고 괜찮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편하게 보세요. 안 물어볼게요. 모를 수 있죠. 네. 이 세 문제의 공통적인 특징. 네, 제가 문제를 안 썼잖아요. 지금 옆에 그림만 갖고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문제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자, 이게 극한을 다 물어보는 건데 얘는요. S1 빼기 S2의 극한을 물어보는 거고요. 뭔가 어떤 식을 더 변형을 해서 핵심은 뭐야?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야 되는 거예요. 핵심은. 두 번째 거요. F에서 G를 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것도 F에서 G를 빼는 겁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세 문제 다 뭐라고요? 빼기라고요. S1 빼기 S2 F. 그러면 그 빼기가 왜? 자, 어떠세요? 이거 넓이 계산하기 어려워 보이죠, 도형이 되게. 네, 이것도 넓이 계산하기 좀 이것도 되게 복잡해 보이죠. 계산이 어렵거나 불가한 경우입니다, 고등학교과적으로. 직접 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빼지 않는 문제라는 건 뭐죠? 이 공통인 부분이죠, 여기 공통인 부분. 자,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삼각형 DMC에서 C의 넓이에서 삼각형 HMC를 뺐어요. 그럼 가운데 공통인 게 사라지면서 F 빼기 G가 나오는 거죠. 다시 지금 학생들보다 부모님들이 너무 열심히 오셔서 수학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세요. 요렇게 생긴 도형 있죠.
자, OPNHN에서 ORNHN을 빼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게 칠해지지 않은 게 빠지겠죠. 네, 그래서 F 빼기 G가 나오는 거예요. 세 문제 다 그걸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 2020 6월 부평 이 문제 나왔을 때, 야, 이거를 이제 감각적으로 생각해내는 친구도 있고, 따로따로 구하려다가 실패한 친구가 많았겠죠. 있었겠죠, 당연히. 근데 1년이 지났는데 비슷한 아이디어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죠. 2년이 지났는데 비슷한 문제가 또 나왔어요. 이건 심지어 30번이었죠. 수열의 극한. 자, 제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기출 분석이 일정 수준 이상 된 애들은 모든 기출 문제는 비슷비슷하다. 요소들을 떼내서 보면 비슷한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소위 말해 수학을 잘한다고 하는 학생들 말로 고수들은 문제를 보면 이 아이디어 전에 어떤 기출문제에서 본 적이 있어. 똑같은 문제는 없잖아요, 사실은. 똑같은 문제는 없지만 이 문제풀이 단계에 이 일정 부분의 영역을 담당하는 이 정도의 비율은 어떤 문제에서 내가 사고한 적이 있어. 이게 기출 분석이 잘 된 사례입니다. 조금 이따 이거 또 보여드릴 거예요. 또 하나 기출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 더. 계속 수학 문제가 나와서 그죠? 네. 이거는 이제 2017 꽤 오래됐습니다. 네, 3월 학평 문제인데요. 제가 이 문제는 설명회를 다닐 때 항상 제가 좋아하는 문제예요. 왜 이 문제를 좋아하냐면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나서 자기가 잘못 풀었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출제자의 의도와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의도를 모르고 문제를 풀었다라는 사례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자, 보통 어떻게 푸냐면요. 얘가 이제 Y축 대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세요. 수학으로 너무 막 어렵게 문제를 안 풀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평행이동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식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애들은 다 이렇게 푼다고요. 얘랑 같아야 된대요. 그럼 이게 눈으로도 푸는 친구가 있어. 얘랑 같아야 된대. 이 방정식 어떻게 풀어? 왼쪽은 지수고 오른쪽은 1차야. 이거 어떻게 풀어? 아까 제가 폴리아가 얘기했던 문제 단계 중에 뭐가 있었죠? 예상과 확인이 있었죠. 숫자를 집어넣으면 답이 나와요. 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4분의 1에다 1을 더하면 4분의 5잖아요. 네. 얘는 만족합니다. 점 A. 그래서 0,1하고 4분의 1, 4분의 5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돼요. 사실은.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구하진 않았을 텐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요거 시험 보는 날 시험 감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거의 한 그 교실에서 맞은 친구 중에 한 95% 거의 대부분 한 반에 한 명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풀었어요. 맞았다고 좋아하죠. 맞았죠. 좋았으니까. 좋았죠. 근데 다시 시점할 때 고민했어야죠. 뭔가 찝찝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의고사잖아요. 나 시험 봤는데 채점할 때 맞았다라고 좋아한 다음에 또 생각해야죠. 내가 풀긴 풀었는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기출문제를 풀 때. 근데 그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림 하나면 답이 보여요. 이렇게 Y축 대칭하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바뀌거든요. 얘가 이렇게 이동돼요. 오른쪽으로 4분의 1칸, 위로 4분의 1칸. K는 4분의 1 루트 2입니다. 네. 펜을 대지 않고 그냥 눈으로 4점짜리를 풀었어요. 출제 의도는 이거예요.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특히 학생들. 내가 문제를 풀고 공부를 했는데 이게 맞나? 이 의도가 맞나? 네. 의심이 되면 어떤 루트로도 확인을 해야죠. 해설 강의를 찾아본다든가 해설지를 본다든가. 그렇죠? 심지어 이 문제는요. 이 아이디어는요.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기출 분석의 아이디어가 뭐였죠?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또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게 2017 3월 학평 수학 원문제예요. 지금 과목으로 얘기하면 수학 원문제인데 한참 뒤입니다. 4년 뒤에요. 2022 6월 모평 기하 과목이죠. 29번이에요. 4점짜리 어려운 문제죠. 여기에
여기 2가 뭐예요? 2. 자, 기울기가 2입니다. 기울기가 2. 자, 여기 식 보세요. 포물선이 있어요. 저 위에 있는 포물선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2A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1대2로 평행이동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A에서 어디로 가요? B로 가는 거예요. 점 A가 저 B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문제 풀이의 핵심 아이디어는 저겁니다. 이 아이디어 어디서 봤죠? 방금 전에 봤죠. 네. 왜냐하면 문제를 이 문제를 풀 당시 학생이 내가 맞았더라도 나 좀 이상해. 내가 제대로 푼 게 맞나? 확인해 본 친구였다면 이 과정이 되게 임팩트가 컸을 거라고요. 자기한테 주는 임팩트가. 아, 내가 이걸 못 느끼고 문제를 풀었구나. 내가 아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는 게 아닌 게 아니었어. 라는 깨달음을 얻었던 친구라면 이 문제를 보고도 아, 맞아. 이런 평행이동이라는 아이디어. 연결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기출분석이에요. 네. 아, 너무 이제 좀 심각한 얘기를 하니까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기출분석은 어찌되었든 간에요. 개념 공부를 하거나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하거나 모의고사를 공부하거나 항상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문제들끼리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걸 꼭 유념하시고요. 자, 이제 다시 일반적인 커리큘럼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수능 개념. 자, 개념 공부는 어떻게 하죠? 나 개념 공부 지금 잘 해왔나? 이런 걸 좀 점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 1, 2학년 친구도 있었으니까, 앞으로 또 개념 공부 할 게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쪽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일단 개념을 이해하고 그 이해된 개념을 구조화하는 것이 개념 공부의 큰 흐름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전략을 갖고 왔어요. 개념의 이해에는요, 일반화와 특수화라는 전략이 있고요. 개념의 구조화, 마인드맵 그리는 그런 전략도 있잖아요. 그 샘플을 좀 보여드릴게요. 1학년 때 배웠던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약수의 개수, 약수의 합, 약수의 곱이에요. 그럼 얘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소인수분해한 거거든요. 이 공식이 지금 되게 어려워 보이죠? 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게 되게 대부분 기본 공식이에요. 다 알아요. 왜 이렇지? 라고 질문합니다. 답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친구는 제대로 개념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답변이 안 된다면,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 답변이 안 된다면 개념 모르는 거죠. 공식은 암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걸 증명해야 되는데, 근데 난 증명할 정도의 수준이 안 돼. 내가 증명할 정도의 수준이면 당연히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겠지. 그런 친구들한테는요, 이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하나의 샘플을 두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이것도 이제 수능 문제를 풀 때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딱 문제 보다가 문제가 너무 어려워, 복잡해. 그런데 A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1을 한번 넣어볼까? 했더니 문제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2를 한번 넣어볼까? 근데 실제로 그 2가 답이었어. 이런 경우 많습니다. 특정한 경우 하나를 이렇게 딱 주고요. 10이라고 하는 수를 제가 딱 띄워놨잖아요. 쟤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 온 김에 수학 공부 제대로 하고 가고 있죠, 지금. 자, 이 친구의 약수는요. 2의 제곱의 약수는 1, 2, 2의 제곱이고요. 3의 약수는 1, 3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짝지어요, 곱해. 네, 그러면 약수 6개가 이렇게 나와요. 자, 3 곱하기 2예요. 이 3이 어디서 나왔어요? 3이? 여기다 1을 더한 거예요. 이 2에다가. 여기 2는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 지금 지수 생략했지만 여기 1에다 1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K1에 1을 더하고 K2에 1을 더한 거예요. 조금 더 나가보면 합은요. 여기 지금 항이 3개짜리고 항이 2개짜리죠. 얘네들을 분배 법칙을 이렇게 곱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항이 6개짜리를 쭉 더하는 거예요. 그 약수들이 합이 되는 거죠. 네. 지금 1학년 친구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요. 네. 웃으면서 잘 보고 있길래. 네.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구나. 자, 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1하고 12를 곱하면 10이에요. 2하고 6을 곱해도 10이에요. 3하고 4를 곱해도 10이에요. 그 얘네들 싹 다 곱하면 12를 3번 곱한 거예요. 그래서 12의 세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걔를 일반화하면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단순한 상황에서라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개념이라는 건.
얘를 사실 조금 더 어렵게 일반화하면 여기까지 요거는 이제 설명하면 지금 이제 좀 피곤할 시간이죠. 식사하시고.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화 특수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개념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개념을 구조화할 텐데요. 지금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에 조그맣게 보이시죠? 네,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아, 이런 거 학생들 잘 못 봤을 거예요. 이게 마인드맵이에요. 야, 이게 무슨 단원이냐면 미적분 과목이 그러니까 이제 수능 과목은요 다 세 단원이에요. 세 단원. 1, 2, 3 크게. 수학원도 1, 2, 3, 수학투도 1, 2, 3, 미적분도 1, 2, 3, 확률과 통계도 1, 2, 3. 그 중에 미적분 2단원입니다. 미분법이라고 하는 단원. 그 9개 단원 중에 가장 양이 많습니다. 가장 어렵고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걔를 제가 한 장에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한 장에. 그 이 한 장에 정리한 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럼 어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공식을 막 네모칸 하나 채운 것 같지만 이 화살표의 연결을 보셔야 돼요. 화살표의 연결. 이거 보고 말할 수 있겠니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수능 공부에 애들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아이들은 개념을 연결짓지 못하는 걸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이 단편적으로 여기 나오는 막 이런 공식들 있죠. 뭐 덧셈 정리, 뭐 사코코사, 코코사사 이런 공식들이 있잖아요. 이것만 그냥 다 외우고 있고 알고 있으면 나는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 개념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죠. 다 연결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 공부할 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기 고3 학생들이 있으니까 아까 미적분 선택자 많았으니까 미분법이라는 것의 단어는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미분하기 위한 단원이에요. 미분은 극한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미분하려면 극한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극한이 먼저 나와요. 얘를 통해 미분을 증명해요. 그런데 삼각함수는 바로 증명이 안 돼요. 왜? 그 도함수의 정의라고 하는 그 극한 계산하는 과정에서 덧셈 정리라는 공식이 필요해요. 라든가. 여기는 사인, 코사인의 미분만 있어요. 탄젠트 미분은 없어요. 탄젠트 미분은 어디 나와요? 이 밑에서 나와요. 몫의 미분법에서 나와요. 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왜 이런 공식이 나오지? 그런 배경들을 다 연결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건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하는 어려운 단원인데요. 예전에 이제 온라인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한 학생이 그 수강원 게시판에 올렸던 사진이 있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왔는데, 예. 왼쪽은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강의에 교재에 나와 있는 제공하는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학생의 자필입니다. 제 게 아니고. 네. 뭐 중간중간에 본인만의 언어로 막 깨알같이 다 연결 지어놓고 정리했죠. 지금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저는 이 학생이 이 사진을 올렸을 때 크게 확대해서 봤어요. 얘가 정말 어떻게까지 공부하고 있지? 그랬더니 이 깨알 같은 이 글씨 하나하나에 다 뭐가 들어있냐면 이 수능 개념이 제가 1강부터 40강이거든요. 이 수능 개념 강의가 EBS에서 제가 하고 있는 강의가 그 강의에 이 개념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강조했던 말이 다 들어있어요. 저조차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내가 이걸 이렇게 설명했었나? 싶을 정도로. 자, 이 정도 수준까지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는 어렵죠.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백지를 딱 놓고 써보는 거야. 제일 어려운 공부죠. 과연 본인이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지. 미적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시오 하면 당연히 못 쓰죠.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삼각함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세요. 그럼 아이들 어떻게 씁니까? 공식 4줄 쓰고 끝입니다. 네, 사코코사코코사사 1마탄탄탄탄 뭐 그런 공식 딱 쓰고 끝이죠. 네. 그런데 공부를 좀 더 하는 친구는 얘가 어디에 쓰이는지도 알고요. 이 친구가 도형에 활용됐을 때 적용되는 원리까지 상세하게 씁니다. 직각삼각형은 어떻게 만들어라. 삼각함수의 각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각에 대한 삼각함수 값을 찾는 것이 덧셈 정리다. 라든가. 네. 쉽지 않죠. 네. 그런 공부가 진짜 개념 공부다. 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수능 개념 이후에 이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연계표예요. 최근 수능. 2024 수능 연계표. 노란색이 뭐냐면 4점짜리입니다. 4점짜리. 네, 4점짜리. 과거에는 4점짜리가 연계표에 많지 않았었어요. 네, 그런데 4점짜리가 꽤 많이 있죠. 이 안에, 노란색 안에. 이게 확률과 통계고요. 이게 미적분입니다. 4점짜리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문제가 연계됐어요. 그럼 4, 5, 20입니다. 수능은 30문제잖아요. 2, 3점짜리 다 맞으면 48점이에요. 13문제 4점짜리 하면 52점입니다. 그럼 합이 100점이에요. 그럼 2, 3점짜리 다 맞으면 48점이죠?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그럼 여기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 맞으면 4, 5, 20 하면 68점이죠? 네. 당연히 나머지에서도 한두 개를 더 풀 수도 있겠죠. 몇 개 더. 만에 하나 못 풀었다고 해도, 네, 상당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번호를 하나로 이렇게 다 했다라고 해도 한두 문제는 더 맞을 거예요. 그죠? 그럼 70점대입니다. 네. 고득점이에요. 70점대면. 아까 등급컷 보셨잖아요. 근데 쉽지 않죠. 말처럼. 네, 말처럼 쉽지 않죠. 자, 이렇게 이것만 갖고 4점짜리 연계율이 높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문제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네, 최근 수능 21번이고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고요. 오른쪽은 2024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입니다. 보시기 어떠세요? 일단 형태도 비슷하지만 아이디어가 너무 똑같아요. 네, 보시기에 상당히 비슷하죠. 뭐 구간을 쪼갰고요. 여기도 구간을 로그라는 게 막 보이고. 그리고 첫 번째 줄을 읽어보시면 이게 이제 닫힌 구간 기호인데요. t-1 이상 t 플러스 1 이하 x가요. 여기는 t 이상 t 플러스 2 이하예요. 그리고 여기 최대값이 되도록 최대값을 뭐라 하자.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의 아이디어가 똑같습니다. 사실 얘는 유명한 문제예요. 되게. 그러니까 EBS 꼭 교재가 아니더라도 공부를 많이 해본 친구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기출문제는 연결되어 있다고. 네,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자, 미적분 27번입니다. 이건 3점짜리입니다. 공교롭게 얘가 오답률이 8인가 올라갔던 걸로 제 기억을 해요. 3점짜리인데 4점짜리를 다 제치고 오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려워요. 실제로 어렵습니다. 이 문제. 근데 왜 3점짜리지?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겠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왜 27번은 3점짜리 났는지 발표를 하진 않으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 수능 특강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똑같죠, 거의. 네. 더군다나 레벨 3라면 학생들이 풀어보거든요. 학생들이 풀어볼 문제니까 이 정도는 3점짜리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생각이 듭니다. 네. 요 연계 문제가 사실 아주 제가 네. 의미 있게 봤던 연계 문제인데요. 보세요, 여기. 여기 두 줄 한번 보세요. 여기 두 줄. 여기 29번이면 어려운 문제죠. 여기 두 줄 한번 보세요. 두 줄. 여기 수능 완성이에요. 아니, 지금까지는 이렇게 한 문제를 한 문제에다 매칭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두 문제가 한 문제로 바뀌었어요. 이게 아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기출분석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풀이의 단계를 뜯어서 보면 이 중간 단계를 다른 문제에서 가지고 오고 이 밑에 단계는 다른 문제에서 또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자, 어느 부분이 똑같은지 눈에 보이시죠? 여기. 얘랑 똑같죠, 조건. 그리고 이 밑에 거 보세요. 여기 3하고 7, 심지어 3하고 7. 숫자도 똑같아요. 여기 다가 요 밑에 줄이랑 똑같습니다. 야, 이 첫 번째 조건을 해석할 때는 19번의 아이디어가, 두 번째 조건을 해석할 때는 21번의 아이디어가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나 문제를 풀거나 기출 분석을 할 때는 양적으로 반복하려고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2번 했다, 3번 했다, 4번 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한 번을 풀더라도 그 문제의
풀이 단계의 인과관계와 그 문제의 과정들을 뜯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뜯어서.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습관이 있냐면 풀다가 이건 좋은 습관입니다. 풀다가 비슷한 게 뭔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반드시 찾아봐요. 저는 제 수능 특강 책을, 제 수능 완성 책을, 제 기출 문제집 책을 찾아봅니다. 어디서 봤었지? 그리고 확인하고 넘어가요. 풀지 않더라도 눈으로 확인하고 갑니다. 아, 맞아. 이 아이디어가 이럴 때 있었지? 그러면 그 관련된 문제는 자기께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하도 이랬고요. 기하 선택자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이것도 설명을 뭐 비슷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 사실 똑같은 문제예요. 얘네 둘은. 4점짜리가 많이 연계되고 있다. 자, 이번에는요. 좀 다른 이야기예요. 제가 수능 완성 문제집 수능 완성 있는 문제를 갖고 왔는데 이게 2023이면은 전년도잖아요. 전년도 이걸 연계라고 볼 수 있나? 이 얘기가 아니고 연계 교재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기출 문제도 그렇고요. 수학의 모든 문제들이 연결고리를 찾으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네들이 되게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어디에도 있냐면 네. 얘는 교과서 문제예요. 네. 교과서 문제입니다. 교과서 문제와 기출 문제와 수능 완성 문제가 이렇게 비슷해? 이런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야 돼요. 자기만의 재산이 돼야 되는 거고. 네. 아까 했던 얘기죠. 처음에 함께 열심히 공부했던 문제입니다. 네. 전년도 수능 특강이에요. 지금은 2025 수능 특강입니다. 2024 수능 특강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 그림 왼쪽에. 이거 아까 처음에 요 세 개 그림 어땠어요? 아까 기출문제 세 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거죠? 네, 똑같아요. 이것도 F에서 G를 빼는 거였어요. 그러면 2024 수능 특강을 푼 학생들이라면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풀었을까요? 아니면 이걸 풀면서 맞아. 이거 비슷한 느낌의 기출 문제를 내가 본 적이 있었어가 되어야 될까요? 후자가 되어야 되겠죠. 심지어 정말 열심히 한 친구라면 찾아봐야죠, 다. 네. 그 찾아보는 게 공부니까. 앉아서 계속 계산만 하는 게 수학 공부가 아니에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의고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모의고사 연습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하는 친구들도 있고 보통 여름방학 이후 되면 많이들 하거든요. 일주일에 1회 할 때도 있고 일주일에 2번 할 때도 있고 하는데 그리고 학교에서도 지금 시험을 보고 있고 내일 모레는 또 아주 중요한 6월 모평이 있고 화요일 날. 그죠? 항상 이제 질문을 해요. 시험은 100분입니다. 채점하는데 몇 분 걸리니? 라고 하면 2분이요. 시험 보는 날 집에 와서 2분 만에 채점하고 끝나요. 근데 그나마 좀 더 열심히 한 학생은 틀린 거를 다시 오답 정리하죠. 네, 되게 잘하죠. 오답 정리하는 것만 해도 되게 기특하고. 네. 해설 강의를 보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요. 자, 더 해야 되는 거죠. 그것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요 마지막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유, 네. 어머니께서 드셨네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복귀 정답.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중요해요, 복귀가. 학생들은 복귀를 좋아하지 않죠. 네. 하지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2024 수능부터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시간 안배의 중요성이 정말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서 더 복귀가 중요한 거죠. 이 복귀만 잘해도 한두 문제를 더 맞출 수 있어요. 수학에서 한두 문제면 4점짜리로 치면 8점, 거의 10점에 육박하니까 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복귀를 이런 식으로 하죠. 보통 이제 복귀의 시점은 시험을 보고 나서 그날이 가장 좋은 날이죠. 당일이. 네. 피곤하면 그 다음 날이라도. 정 피곤하면 그 주에라도. 네, 그 주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지만 시험 보는 날
예, 아이들한테 연락이 오죠. 오늘 시험 봤으니까 친구들이랑 어디 들렸다가 이해되죠. 저도 이해됩니다. 고생했으니까 놀고 올 수 있죠. 놀고 와서 그때 다시 한번 보는 거죠. 다음 날이라도. 네. 내가 한 11번쯤에서 막혔던 것 같아. 근데 내가 11번에서 막혀서 16번으로 가고 뭐 19번을 풀었는데 그리고 또 여기서 막혔어. 그래서 내가 12번, 13번을 볼 시간이 많이 없었어. 근데 내가 만약에 그때 11번에서 막혔을 때 12, 13번을 아까 저희 연습했죠. 처음에 문제를 보고 난이도를 예측해보는 연습을 했잖아요. 12, 13번을 도전해봤으면 어땠을까? 채점해보고 아는 거예요. 채점해보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뭐 반면에 역으로 나 12, 13번 안 보길 너무 잘했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복귀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번에 유공고 끝나고 나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경험이 계속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교육청이나 평가원에서 보는 모의고사 외에도 스스로 연습할 거 아니에요, 모의고사? 뭐 EBS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뭐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라고 하는 문제집이 있고요. 사실 1순위는 수능 완성 실전편이에요. 이제 수능 완성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 예. 오늘인가? 어젠가 오늘인가? 최근에 나왔거든요. 근데 수능 완성이 이제 유형편이 있고 실전편이 있어요, 문제집이. 근데 실전편에 5회분의 모의고사가 있어요. 수능 완성은 연계교재잖아요. 연계교재인데 모의고사가 있어? 그 문제들도 연계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풀어야죠. 다른 거 말고. 실전편 모의고사를 먼저 풀고 그 다음 이제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라든가 뭐 만점 마무리라든가 여러 가지 또 모의고사들 시리즈들이 많습니다. 모의고사 문제 볼 게 없어서 나는 공부를 못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EBSI뿐만 아니라 시중에 보시면 문제집들 많잖아요. 다만 우선순위를 두고 풀어라. 그리고 이왕 풀 거면 시간을 정해놓고 풀어라.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수학이 100분인데 딱 시간을 재요. 30분 딱 풀다가 친구한테 톡이 와요. 답장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시계를 멈춥니다. 그리고 톡을 해요. 빨리 이제 다시 시계를 켜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톡을 하다 보니까 너튜브를 보게 되고 네, 너튜브가 알고리즘이 저를 자꾸 유혹하죠. 계속 보게 되죠. 시간이 점점 흐르죠. 그러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이 되죠. 부모님께서 부르십니다. 밥 먹고 해라. 네, 나가서 밥 먹어요. 그리고 한 2-3시간 있다가 다시 문제를 풀죠.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합산으로 100분 만든다는 건 정말 아나님만 못합니다. 네. 시험장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딱 조용한 곳에서 분위기 딱 분위기 잡고 100분 동안 쭉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100분을 그냥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학생들마다 자기만의 또 방식이 있겠지만 뭐 이건 참고로 들으세요.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기호를 이제 쓰는 거예요. 동그라미, 세모, 별을 쓰는데 뭐 1번 같은 건 쉬우니까 딱 풀었어. 이건 나는 확실히 맞아야 되는 문제야. 나 확실하게 풀었어. 동그라미 탁. 그리고 아까 중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찝찝하지만 답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세모. 이건 모르겠어. 별.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1번부터 30번까지 다 갑니다. 물론 개인적인 수준 차이는 있겠지만 한 바퀴를 다 돌아요. 그리고 세모를 어떻게 동그라미로 바꿀지 별을 어떻게 세모로 바꿀지 체크를 하죠. 100분 안에. 그러다 보면 예상이 됩니다. 뭐가? 나의 점수가. 네. 근데 여기서 이제 3학년 학생들 특히 잘 들으세요. 나의 점수가 예상이 돼요. 이런 경험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멘탈이 흔들리면 안 돼요. 시험 난이도라는 건 시험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번에 생각보다 등급컷이 되게 낮네. 어려워서. 이번에 쉬워서 등급컷이 높네. 그렇잖아요. 중간에 내가 못 풀었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라고 흔들리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어려우면 나랑 비슷한 친구들한테도 어려운 거예요. 내가 쉬우면 비슷한 친구들한테도 쉬운 거고요. 나만 쉬웠으면 좋겠지만. 그죠? 네.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100분을 채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표시를 해놔야만 나중에 복귀를 할 때도 내가 쓴 기호를 보면서 이 별을 내가 세모나 동그라미로 바꿀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100분의 시간에 대한 연습 매우 중요하고요. 자, 내일 모레 이제 육모가 있지만 6월 모평 이후에 사실 결과보다는 지금 말씀드렸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은 네, 그렇죠? 네. 반드시 복귀 과정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능 커리큘럼까지 다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 수준별, 단원별 학습 포인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에 대한 이야기인데 좀 가볍게 보시면 돼요. 상위권 친구들. 자, 한 번 풀었던 문제는 반드시 맞춘다. 지금 틀려서 너무 다행이다. 네, 그렇죠. 네. 상위권 친구들은요, 시험 보기 전에 많이 틀릴수록 좋아요. 내가 모르는 게 있었구나. 그렇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왜 틀렸지? 전에 비슷한 문제 뭐가 있었지? 그런 식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그 개념을 묻는 문제들을 채워나가는 공부를 하는 거죠. 지금 3학년이기 때문에. 3학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아까 이제 덧셈 정리를 얘기했으니까 덧셈 정리 문제를 틀렸어요. 지금 틀려서 다행이라고. 내가 모르는 덧셈 정리가 있었나? 아, 공식만 갖고는 안 됐구나. 이걸 도형으로 이렇게 돌려서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구나. 그러면 덧셈 정리라고 하는 관련된 내가 가지고 있는 교재 안에서 모든 문제들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6월 달이지만 오늘 6월 1일이잖아요. 수능 일주일이나 뭐 2주 남았어요. 근데 막 문제집 새로 사갖고 문제 푸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죠? 네. 수능 한 1, 2주 남았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 했던 거를 쭉 다 정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문제 보고 틀려가지고 막 더 불안해지고 그러지 말고 본인이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해놨을 거 아니에요. 상위권 학생들은. 자기가 풀었던 거를 눈으로라도 그리고 그중에 이거 뭐였지? 그럼 다시 걔는 펜으로 대보고 그런 식으로 쭉 다 정리를 하는 거죠. 영역별로 키워드별로 그리고 뭐 하나가 부족하다? 그럼 그 관련된 키워드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보는 거죠. 마치 어디에 이렇게 뭐 상처가 났으면 그 상처 주변을 좀 크게 넓은 밴드로 이렇게 붙여가면서 보강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그 마지막에 수능 등급을 올리는 변별문항 공략 강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교재와 강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샘플이 그 교재에 있는 문제들이고요. 고난도 문제와 관련돼서 4문제씩 제가 묶어서 구성을 했고 EBSI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중위권입니다. 네. 뭐 중위권부터는 좀 심플하죠. 진짜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네.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알고 보면 공부를 안 하죠. 앉아 있는데 공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앉아 있는데 규칙적으로 정말 그 시간 안에 제대로 내가 공부를 하느냐 이거부터 바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친구 따라서 어려운 문제집 보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이제 등급 컷 보셔서 알겠지만 내가 목표가 2등급이냐 3등급이냐 4등급이냐 네,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 모두 섭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맞출 거면 확실하게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요.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까지 꼭 해야 되는 포인트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얘는 이 단계까지 아닌 것 같은데 공부 잘하는 친구 따라서 어려운 최고난도 4점짜리만 모아놓은 문제를 푼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기본만 확실해도 충분하다. 불안해하지 마라.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특히 중위권 친구들은. 왠지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대세에 지장 없다. 확실하게 수능 개념 수능 특강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 자, 하위권입니다. 네,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겠죠. 그죠? 중요한 건 뭔가 하나를 시작했으면 끝내는 경험이 중요하죠. 사실 뭐 쉬운 문제집 하나 선택해서 아주 얇은 거 요거 하나를 내가 정말 끝냈구나. 그게 훨씬 중요해요. 이것저것 다 할 생각 하지 말고 기초적인 거 하시면 되고요. EBSI에 보시면 학생들은 그냥 이제 강의를 아무거나 이렇게 막 선택해서 듣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앞에 보면 발전, 기본, 기초 앞에 이렇게 있어요. 난이도별로. 같은 수능 특강 강좌라도 상위권 문제만 모아놓은 발전 강의가 있고 두루두루 모든 걸 이제 하는 기본이 있고
그 다음에 레벨 3 이런 거 다 떼고 레벨 1 예제 유제 중에 의미 있는 거, 레벨 2에 한두 문제 정도 의미 있는 것만 모아서 짧게 해당 문제만 발췌해서 그 강사 선생님께서 해당 문제만 발췌해서 하는 강의도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심지어 사실 그런 강의는요, 학생들 집중력이 떨어질까봐 강의 시간이 30분짜리 이런 것도 있어요. 보통 한 강의 50분이잖아요. 그런 강의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여기까지가 수준별 포인트고요. 이제 단원별입니다.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데, 자, 책에도 있으니까 이거 보고 혹시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 별 보고 어디까지? 이 별 보고 아 이거 뭐 물어보는 거야? 내가 못 풀더라도 수열이 기납 초정이 이게 뭐지? 고난도 별? 이게 몇 번으로 어떤 스타일로 많이 나왔지?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경험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A에 5를 주고 A에 10을 물어봤 아니면 A에 10을 주고 A에 5를 물어봤는지,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의 규칙을 나눴는지, 3의 배수인 경우와 3의 배수가 아닌 걸로 나눴는지, 지금 제가 말하는 경우들은 다 기출문제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해봤는지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번호 하나를 딱 집었어요. 그리고 너 이 번호, 이 해당되는 뭐 삼각함수 정의와 관계 3점 써 있어. 삼각함수 정의와 관계에 대해서 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니? 네가 풀어본 문제는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었어? 이거를 말할 수 있다면 공부가 제대로 된 거겠죠. 말하는 공부도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학생들이 공부할 때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이나 학교나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집에서 할 때도 있죠. 집에서 할 때, 뭐 시간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할 때 많이 떠들라고 얘기해요. 떠들라고. 졸리잖아요. 그냥 떠드는 거예요. 계속 말하면서. 영어 공부 말하면서 하잖아요. 영어 단어 막 외우면서. 그리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설명하면서. 아, 이게 밖에서 보면 좀 이상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집에 이제 그 어린이들 장난감처럼 이렇게 조그만 화이트보드 있죠. 화이트보드 이렇게 놓고 앉아서 제가 웃음이 나오는데 거울을 보고 혼자 제가 이제 수학 선생님이 될 팔자였나 봐요. 앉아서 막 설명을 한 거예요. 제가 저한테. 자, 들어봐. 사자를 X말이라고 하자. 이러면서 혼자 막 설명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직도. 근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자, 수학2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키워드들. 그렇죠? 미분의 6번. 이게 항상 이제 최고 난도죠. 3, 4차 함수의 그래프. 그쵸? 3,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는 거. 너무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것도 되게 많이 겪어본 친구들은 아까 얘기했던 이게 정석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폴리아가 얘기했던 문제 해결 방법 중에 예상과 확인이 들어맞는 경우도 있어요. 계산을 복잡하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지금 트렌드는요. 옛날에 이제 수학 문제 풀 때 계산이 막 시간이 걸리고 이렇잖아요. 그런 걸로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아요. 지금 수능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은 몇 줄 안 돼요. 그러면 그 계산식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얘를 읽고 해석하고 아, 이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지? 아, 이 식을 세워서 이 다음 단계가 어떤 방향으로 넘어가야 되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계산이 어렵진 않습니다. 자, 단원별까지 쭉 살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수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고3 친구들의 좀 안타깝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이게 뭐야?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있는 거예요. 학평 2번 받고 중간고사 봤죠? 도대체 시험이 몇 번이야? 야, 답답하죠. 지금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학창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사실 뭐 월말고사도 있고 되게 많았잖아요. 시험이. 많긴 했지만 자, 이게 수능에 대한 연습이 이렇게 많아요.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잘하고 싶고 그런데 마음 안 따라주고 그죠? 격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달력표를 보고 할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원래는 이제 학평, 모평, 기말고사가 있고 뭐 수시, 9월 모평을 보고 수시를 하는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9월 모평 성적표 나오기 전에 합니다. 그래서 가채점 있죠. 가채점 결과 보고 국어 몇 등급 될 것 같아. 수학 몇 등급 될 것 같아. 수능 최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런 거 좀 가늠해서 수시 지원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네, 그리고 수능을 보죠. 여기서 이제 저도 이제 과거에 고3 담임 많이 했었는데 안타까운 사례를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안타까운 사례는 뭐냐면 물론 잘된 사례도 있고 안타까운 사례가 있는데 잘된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아이들 성적이요. 네, 3월 학평부터 쭉 그래프를 그려보잖아요. 3월, 4월 여기 나와 있는 시험 순서대로 점을 이렇게 딱딱 찍어보면 네, 떨어집니다.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오른 아이도 있어요. 네, 소수지만 있어요. 한 반에 몇 명? 한 2명? 있습니다. 올라가요. 근데 그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당히 네, 일단 긍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네, 흔들리지 않아요. 잘 될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기만의 그런 어떤 패턴을 잃지 않습니다. 계속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올라가요. 비록 내가 여기서 문제 실패했더라도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엉덩이 힘을 11월 수능 전날까지 쭉 가는 거죠. 네. 대부분 성적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이제 아이들 상담해 보면 아마 지금 찔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번 시험은요, 제가 화학을 선택했는데 화학 공부를 사실 제가 다 하고 시험 보는 건 아니에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선생님. 제가 방학 때 화학이랑 물리랑 공부할 거거든요. 공부하면 9월 때 제가 좀 잘 나와요, 선생님. 아이들 그럽니다. 그래, 그 학생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죠. 다른 과목 수학 공부했으니까 영어랑 열심히 하느라고 애가 아직 과학 탐구나 사회 탐구에 시간을 많이 할애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성적 봐요. 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이제 겪었던 케이스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친구가 화학이 5등급이었거든요. 근데 화학이 1등급 나왔어요. 우와, 대단하죠. 근데 얘가 원래 수학이 1위였거든요. 너무 충격이라서 제가. 근데 이게 너무 극단적인 사례예요, 사실. 왜냐하면 수학이 한 3이나 4로 떨어졌어요라고 하면 그래도 하겠는데 제가 막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말하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실 그 친구 이름도 기억이 나요. 네, 수학이 5가 나왔어요. 그때 가나영 시절이었거든요, 또. 가영 1등급이면 되게 잘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과 3등, 가영 3등급이면 되게 잘하는 거였거든요. 그것도 수학을 되게 잘하는 거였는데 얘는 1이었어요. 근데 5가 나왔어요. 야, 이게 진짜 쉽지가 않구나. 우리가 이제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걸 내가 완벽하게 준비된 세팅이 된 상황에서 뭔가 시험이든 어떤 상황을 맞닥뜨린다? 거의 없잖아요. 뭔가 불안한 요소가 있고 준비하는 중간에 뭔가 맞닥뜨리고 어떤 기회가 찾아오고 항상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학생들도 정말 내가 자 그래 1월 달에 난 국어를 끝낼 거야. 2월 달에 수학을 끝내고 3월 달에 영어를 끝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하더라도 불안한 대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불안하면 불안한 가운데서도 자기만의 내가 전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면 전과목에 대한 학습 계획을 세우고 불안한 대로 신청해 나가는 겁니다. 또 수정하는 거고요. 계속 수정하는 거예요, 계획은. 1년의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그대로 실천한다? 불가능한 얘기죠. 학생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아쉬웠던 사례는 자신의 성적을 너무 과신하는 경우도 있죠. 네. 수능은 지금 모의고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본인은 나는 5번까지 대학에 무조건 갈 거야. 그 밑으로 난 쓰지 않을 거야. 좋아요. 저는 그 학생의 의지가 내가 정말 잘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의외로 내가 고3 생활 지금 이제 공부를 정말로 제대로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누가 봐도 정말 열심히 한 친구인데 시간이 좀 아쉬워요. 그럼 1년 더 도전하면 되잖아요.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부모로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상황이. 근데 너무 지나치게 본인의 눈높이만
너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얘기를 하죠. 야, 너 성적이 지금 여기지만 잘 그 활용해 보면 네가 지금 갈 수 있는 정시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대학 수시로 갈 수도 있어. 여기 한번 써보는 게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난 정말 1년 다시 할래. 그럼 그냥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는 안 쓸래요 라고 해놓고 막상 정말 안타까운데 정말 많이 봤거든요. 수능 끝나고 나서 네, 그 정시 성적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네, 다시 안 하고. 이게 제일 아쉬운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죠? 내가 이게 참 입시를 얘기해서 참 그렇긴 한데 그 인생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후회가 되는 순간들,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조금 더 이런 판단을 했더라면 이라는 아쉬움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학생들 잘 들으세요. 나는 그러면 조금 더 수시 지원의 폭을 조금 더 넓혀서 생각을 해볼까? 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로 그렇게 뜻을 세웠다면 끝까지 공부를 그 다음 연도 내가 1년 더 하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한번 해볼까? 네.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담임선생님이랑 상담할 때 참고하세요. 너무 무거운 얘기를 했죠? 제가 분위기가 갑자기 막 침울해지고 네. 다시 아까 그 처음에 긍정적인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네 맞습니다. 네, 정말로 근데 여기서는 제가 그런 말을 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저 여기 이제 오늘 조금 일찍 도착했거든요. 전주에. 그래서 와서 이렇게 보는데 아까 뭐 학생들이 먼저 이렇게 몇 명 학부모님들이 계셨고 학생들이 몇 명 왔어요.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와 이게 저도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랑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학교 교실에서 이제 아이들이랑 얘기할 때 뭐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느낌이 있어요. 이 친구는 열심히 안 하는 친구구나. 네. 근데 이 친구는 와 너무 예쁘다. 태도도 예쁘고 뭐 성적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야 내 딸이 내 아들이 이 제자처럼 컸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 생기거든요. 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여기 있는 학생들이 참 그런 느낌이에요. 대화를 하는데 저는 뭐가 문제고요, 뭐 어떤 것 때문에 여기 왔고요 이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정말 수학 열심히 잘하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구나. 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긍정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한 반에 두세 명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꾸준하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루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저 가벼운 얘기인데 퀴즈입니다. 퀴즈. 네, 이제 한 권이 남은 것 같습니다. 퀴즈. 학교에 있다 보면 이제 집에서는 잘 못 느끼실 수 있는데 교실 현장에 이렇게 있잖아요. 특히 고3 교실에 고3 교실이 있으면 7, 80%가 이렇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하잖아요. 이 친구는 밤에 학교 오면은 졸면 다행이에요. 요즘은 이제 대놓고 자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그죠? 네,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네. 저도 그래요, 사실. 습관이 이제 뭐 학교 수업하고 강의, EBSI 강의 끝나고 집에 오면 한 밤 12시 조금 넘거든요. 그럼 이제 씻고 이제 저도 빨리 자고 그 다음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열면 안 되는데 폰을 여는 순간 30분에서 1시간은 그냥 가요.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아이들을 하물며 어떻겠어요. 그렇죠. 이게 쉽지 않은데 부모님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도 제가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긴 죄송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집에 수험생이 있다면 수험생 앞에서 핸드폰은 꾹 참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 힘들잖아요. 그죠? 네. 사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래야 되죠. 네. 이게 가장 기본이고 쉬운 것 같은데 가장 어렵습니다. 고3 학생들이 이걸 지키는 게 가장 어려워요. 학교 현장에서 보면. 정말 막 낮에
간혹가다 있어요. 한 반에 한 명 정도 정말 낮에 열심히 해요. 밤에 딱 일찍 자. 근데 이런 친구들은 특징이 짜투리 시간을 정말 활용을 잘해요. 아, 근데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네? 점심시간에 밥 먹고 친구들이랑 또 얘기도 하고 학교도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해야지 그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뭐 공부를 하거나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건 아니더라도 최소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낮에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본인 상황마다 좀 다를 거예요. 일어나는 시간도 다를 거고 잠자는 시간도 다를 거고 매일매일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패턴 안에서 내가 공부를 최대한 할 수 있는 패턴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수정하시고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퀴즈가요. 이겁니다. 아, 이걸 기다리고 계셨군요. 아, 이거 어떡하죠? 죄송해요. 이게 오늘 가장 먼저 온 학생이 있어서 제가 누가 먼저 손을 드셨는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까 오 누구였죠? 네. 뭐라고요? 이름? 네, 아, 이름 아니고 저기 정답. 맞습니다. 학습 루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제가 이 사진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 한화 이글스에 온지 꽤 됐는데 아직도 토론토도 아니고 이제 다저스 사진을 유현진 선수입니다. 유현진 선수. 야구 선수를 제가 이렇게 붙인 이유는 박찬호 선수, 유현진 선수에 대한 일화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아마 이 운동 선수들은 그 루틴이 있잖아요. 자신만의 루틴. 뭐 시합 날 아침에 뭐 오른발을 먼저 내딛는다거나 자기만의 그런 루틴이 있는데 공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자기만의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루틴을 잘 여러분이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루틴의 마무리가 어때야 되냐라는 말씀을 드리면 집에 오는 발걸음이 야, 나 오늘 정말 내 루틴을 너무 잘 지켰어. 나 오늘 너무 뿌듯해. 그런 날 있죠, 학생들. 그죠? 네. 그 다음 날도 아, 나 오늘 너무 뿌듯해. 그 다음 날도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되는 거예요. 설령 중간에 하루 무너졌어. 아, 나 오늘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 같아. 놀았어. 해도 실망하지 말고 다시 루틴을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시간은 많아요. 아직 젊잖아요.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 깨알 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1번, 2번은 앞에서 다 했던 얘기고요. 3번, 4번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혹시 이 중에서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수리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많이 질문해요. 답안 쓰는 것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편하게는, 가장 간단하게는 나의 답안을 친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나한테 질문을 안 해. 그럼 그 답안은 훌륭한 답안입니다. 근데 친구가 야, 이거 뭐야? 뭐라고 썼어? 여기서 이 과정 왜 넘어가? 그러면 좋은 답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연습도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해설지를 보지 않는다.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해설지를 아예 안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확인해야죠. 당연히. 못 풀면 봐야죠. 그 언제까지 고민해야 돼? 그런 거죠. 1학년 학생이라면 저는 훨씬 더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아니면 1, 2학년 학생이라면 지금 아니면 고민이 안 돼요. 수능에 다가올수록 이거 안 되거든요. 불안하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경험 있죠. 오늘 수학 문제 좀 어려운 걸 풀었는데 한 2문제 풀었는데 한 4, 5시간이 그냥 갔어. 잘 시간이 돼버렸어. 나 오늘 공부한 거 맞아? 불안한 경험. 네, 공부한 거 맞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물론 그날 해야 될 다른 것들이 있었다면 같이 해야 되겠지만 그 시간이 무료한 시간이 아닙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거고 그 시간이 나중에 내공으로 돌아옵니다. 수학이란 과목이 특히 더 그래요. 그래서 해설지를 언제 보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문제를 자꾸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서 문제지를 보지 않고도 그 문제를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을 빼먹지 않고. 그 정도까지 고민하면 된다. 네. 근데 그것도 연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질문해요. 선생님, 제가요, 어제 수학 문제를 풀다가요, 모르는 게 있어 질문하는. 질문해봐. 그러면 연습장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막 써요. 사실 그렇게 질문하면 질문 안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정확하게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모르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꼭 한두 개를 빼먹고 질문해요. 수학에서 조건 하나 없으면 문제 못 풀어요. 예전에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친구가 학생이 하나 질문해서 이걸 내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빠진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자율학습 끝나고 예전입니다. 이제 밤에 질문 받고 이제 집에 퇴근했거든요. 제가 새벽까지 잠을 못 잔 적이 있어요. 네, 성격상 이제 문제 못 풀면 잠을 못 자는 성격이라 거의 밤새 연구하고 아침에 갔는데 잘못됐다는 거 알았을 때 그 배신감. 그쵸. 네.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했을 때 조건들을 빼먹지 않고 기억하느냐. 네. 그 정도 고민했으면 해설지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다. 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수능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트예요. 정말 긴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하는 말들 몇 글자 적어봤습니다. 네, 제가 농구 선수를 엄청 좋아해요. 농구를 좋아해서요. 네,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가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 그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의고사 예를 들어 한 번 못 봤다고 해서 막 인생이 막 어떻게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시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비관할 필요 없다라는 거. 이거는 참 그쵸. 아이들이 듣기에는 어려운 얘기죠.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죠. 학문의 즐거움. 이거 2단계까지 가는 친구들이 정말 최상위권의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공부가 좋아서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있어요, 정말로. 수학이 좋아서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좋아하진 않지만 좋아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어떻게든 긍정회로를 돌려야죠. 나 지금 잘하고 있어. 그래? 문제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어렵지? 아니야. 나 해낼 수 있어. 응? 더 어려운 문제는 없을까? 나 더 도전하고 싶은데? 네, 이런 즐거움,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긍정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 얘기를 제가 사실 추가로 적었는데 여기서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학생들 표정들을 보니까 여기 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야. 이 마지막 멘트는 열심히 안 한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민 안 하고 그냥 막 계속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어찌됐든 간에 내가 정말 힘든 그런 가시밭길들을 걸어가고 있다면 분명히 나중에는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는 뜻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너무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여기 있을 테니까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개인적인 질문도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